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며칠 전에 지난번의 상승을 전부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잡혔고요. 이것은 하락 패턴이다라고 선행 분석드렸던 것과 같이 중간에 이렇게 7% 상승하는 등 큰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800달러 부근의 갭을 채워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태가 되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함께 여기 나스닥은 2주 연속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부분의 영역이 이 갭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빨리 반등을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여기 매물대가 없는 이 갭이 빠른 속도로 채워지면서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주가 흐름이 펼쳐질지는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CPI의 결과 발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투자들의 관점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주가 흐름입니다. CPI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주가가 오르면은 CPI 결과 내에서 좋았던 결과를 찾아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헤드라인 CPI와 콜 CPI 그리고 슈퍼 콜 CPI 모두가 컨센 대비해서 높았다는 것이고, 주가가 올랐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미리 CPI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행 분석 드렸듯이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혔었고, 결국 그 implied volatility가 CPI라는 이슈 해소와 함께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반대로 주황색 차트인 S&P 500은 기계적으로 반등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높은 CPI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CPI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성을 그리는데, CPI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제가 강하면은 좋든 싫든 우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며,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을 하고 그럼 증시는 하방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컨 101의 기준인데, 단지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들을 완전 무시하고 나의 투자 방향을 기준 없이 상승으로 잡으면은 지금과 같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바라볼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설사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펀더멘탈을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나의 잣대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지표는 바로 PCE이고요. PCE의 지표는 CPI와 PPI의 결과가 합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CPI에서 컨센 대비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참고로 2달 연속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PPI에서는 1.2% 대비 무려 1.6%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PCE 또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일찍이 공유드린 자료인데요. 저희 경우는 연 4천만원을 지불해서 월가에서 사용하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미 몇 달 이후 CPI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데이터 또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3월 12일 날 CPI가 컨센 대비 높게 나오면서 2달 연속으로 CPI가 올랐고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발표될 CPI의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기 이렇게 3.36%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인플레이션 재점화는 3월 달에서 멈추지 않고 4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데이터들이 더더욱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서포트합니다. 하얀색은 5-year break-even inflation이고 파란색은 구리 선물 지표인데, 보시면 두 개의 지표는 서로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구리 값이 올라갈수록 5-year break-even inflation 또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요일날 구리값 월봉 기준으로 상방 브레이크아웃 시도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지었고요. 구리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더 활발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구리값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미 4.1%라는 저항선을 뚫어버렸고요. 가솔린의 경우는 여기 2.7%를 갱신하면서 저항선을 뚫었는데, 여기 이렇게 갭이 존재하며 이 갭을 채우는 과정에서 꽤나 빠르게 가솔린 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무슨 이슈가 터지면은 그 이슈를 대상으로 후행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지표를 매일매일 관찰하고 그 사항을 업데이트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선행적으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공간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드렸는데요. 제 채널이 미국 3월 기획전에 뽑히면서 500여 개의 만원 할인 쿠폰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00개가 남은 상태이고 만원 할인 쿠폰을 쓰시면은 제가 주 평균 22개의 포스트를 공유드리는데 매일 아침 시황 코너인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개별 기업과 옵션 현황, 그리고 주도 섹터 로테이션 등의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며 그러한 기업들은 여기 이렇게 52%에서 61% 저평가이면서도 3월 8일 CEO가 내부자 매수를 하는 등 CEO가 자신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우 좋게 바라보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하고 공유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테크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수혜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골든 크로스가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므로 꼭 AI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 CEO가 매집한 기업은 제가 억에 가까운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매크로 쪽을 보겠습니다. 3월 16일 일본 중앙은행인 BOJ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년 만에 일본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도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서 10년 국채금리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만 해도 무려 1.56%가 올랐는데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파란색이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바로 주황색으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요.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청록색인 S&P 500의 차트가 10년 국채금리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됨에 따라서 S&P 500이 반대로 하방금리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의 17년 만에 금리 인상은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결코 미국 시장에는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공유드리는 자료로 한동안 유튜브엔 공유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보시면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섹터로 모멘텀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리딩 분면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상승을 이미 한 상태이고요. 사실 모멘텀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지라 펀더멘탈 관점에서 가솔린 값이 오르고 구리 값이 오르고 있고 물류 인덱스인 발칙 인덱스 또한 오르고 있는 등 펀더멘탈적으로도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섹터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S&P 500에 있어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는 여기 에너지 섹터이고요.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는 무려 35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테크주이기 때문에 S&P 500이 떨어져도 저평가인 에너지 섹터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상승을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나 혹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나 에너지 섹터는 모두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 S&P 500 테크 섹터의 경우는 이제 점점 위크닝 쪽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 반도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는 하루 기준이므로 얼마든지 방향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위클리 기준에서의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겠는데요. 에너지는 위클리 관점에서도 위치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주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라고 보면 되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가장 안 좋은 레깅의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임프루빙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즉 바이더딥을 해도 괜찮게끔 상황이 지금 셋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의 내부자 매수 현황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기업에 1억 가까운 많은 비중을 잡아놓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EO가 정말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차트적 관점에서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었으며 저는 이미 투자가 다 끝난 상태에서 3월 8일에 CEO가 무려 5만 주의 주식을 여기 추가로 이렇게 매수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도 CEO는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약간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펀더멘털적으로나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여전히 33% 넘게 저평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러한 주가 흐름이 펼쳐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은 여기 이곱스타가 많이 충분히 해놓았고요. 많은 쿠폰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페 또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과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을 남겨놓고 있고요. 배당 수익 일자라던가 한국 주식으로 요청해주시는 밸류에이션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